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고려의 대관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대관계 전에 제가 지난 첫 시간에, 고려 첫 시간에 고려는 굉장히 시기 구분이 많다고 그랬죠. 시기 구분이 많은 게 중요한 특징인데 이 고려 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각 시기마다 이민족의 침략이 끊임없이 쳐들어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복습해 보자면 고려 초기에는 주로 언제까지 초기라고 그랬죠? 성종 때 체제가 정비될 때까지. 이때는 주로 호족 세력이 강했었다. 어쩌면 사회의 주인공이 호족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종 이후가 되면 이제 육투품 출신들은 과거를 통해서 또 호족들은 혼인을 통해서 공신들은 공을 세우고 이렇게 중환으로 올라온 문벌 귀족들이 몇 품 이상이 문벌 귀족이라고 그랬어요? 5품 이상들이죠. 이 5품 이상의 문벌 귀족들이 겹치기 혼인, 왕실과 혼인 또는 귀족들끼리 혼인, 이런 혼인 관계를 통해서 세력을 강화시켜 나가더라. 또 자신들의 이익을, 자신들의 특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음서라든지 공음전이라든지 음자 들어가는 의미를 안다고 그랬죠. 조상의 음덕으로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벌 귀족 사회가 점차 완숙되어 갑니다. 점차 무르익어 갑니다. 그러나 이런 문벌 귀족 사회의 모순이 겉으로 드러난 게 먼저 이자겸은한 왕실끼리, 왕실 외척과 왕실 간의 싸움, 중앙에 있는 궁궐에서 일어난 이자겸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겸은한 이후에 지방에 있는 서경파 귀족과 중앙에 있는 개경파 귀족, 즉 김부식과 묘청 간의 대립을 우리는 뭐라고? 묘청은안 그랬습니다. 이 이자겸은안과 묘청은안으로 문벌 귀족 사회가 결국은 크게 흔들거리게 되고 아직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이 문벌 귀족 사회를 와그르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정중부죠. 무신은 아니죠. 1170년이죠. 우리가 그래서 크게 고려 전기와 후기를 가르는 기준점으로서 1170년 무신난을 상정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이제 시기가 바뀐다는 것, 어떤 한 시대의 획이 그어진다는 것은 결국 뭐냐?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고려 초기에는 호족, 중기에는 문벌귀족,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는 당연히 무신들이죠. 그 다음에 원간섭기는 원나라의 빌부터 아부하던 친원파, 이들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더라? 권문세족. 사람이 바뀌면 그 사람들 위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질서를 이름하여 새로운 시기 또는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이렇게 이름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고려 말기에는 이런 권문세족이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순, 대토지의 사유화, 그죠?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 또 이런 것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누가요? 신진 사대부들이 새로운 개혁을 단행하더라. 공민왕과 손잡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신진 사대부와 신흥 무인들이 손잡고 결국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커다란 새로운 질서, 조선왕조라는 새로운 질서를 또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그런 과정을 보는데 특히 이제 선생님이 강조한 것은 이 고려는 500년 동안 계속 끊임없는 외적과의 항쟁이 있었다. 위민족의 침략이 있었다. 알겠죠? 그래서 북방으로부터 유목민족의 침입, 남쪽에는 외국의 침입, 고려가 망할 때까지 고려는 이렇게 이민족의 침입에 시달렸더랬습니다. 이것이 공무원 시험에 의외로 잘 나왔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려 초기부터 맨 처음에 쳐들어온 놈들이 바로 이민족 가운데 거란족이 쳐들어왔죠. 거란 침입 이후에 여진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여진. 특히 여진이 세운 나라가 금나라였습니다. 금나라의 4대 이유가 있었고요. 큰 전쟁은 없었지만 좀 여러분 시쳇말로 좀 쪽팔림을 당했죠. 금나라한테 굴복했으니까. 고려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밥 빌어먹고 살던 놈들한테, 그죠? 동북 구성 좀 돌려달라고 애걸복걸했던 놈들한테 우리가 다시 금나라를 4대의 예로 섬겼으니까 정말 자존심이 많이 구겨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자겸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몽고 침입을 또 당하게 되고 거란이 세운 나라 이름은 요나라입니다. 여진이 세운 나라 이름이 그러니까 거란이나 여진은 족속들 이름이죠. 그죠? 유목민족들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몽골족이 세운 나라는 바로 뭐야? 원이었습니다. 원. 그 다음에 이제 공민왕 이후에, 그죠? 14세기 공민왕 이후에 북쪽에서는 홍건적. 이 홍건적의 정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몽고와 싸우다가, 그죠? 원과 싸우다가 쫓겨 내려온 한족이야, 한족. 머리에 붉은 두건을 쓰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홍건적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북쪽에는 홍건적, 남쪽에는 또 뭐야? 왜구가 창궐했었다. 고려 말 왜구 창궐은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우리한테 많은 민폐를 끼쳤습니다. 알겠어요? 이래서 이렇게 거란, 여진,
몽고 그리고 홍건적 왜구 이런 나라들의 이런 민족들의 침략을 받았다. 알겠죠? 홍건적의 왜구는 나라라고 볼 수 없죠. 도적대들라고 볼 수 있죠. 도적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거란은 친일과 격퇴를 했는데 거란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세 차례나 쳐들어옵니다. 세 차례. 원래 이 고려 초기부터 거란이 쳐들어오게 된 배경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를 항상 분석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왜 거란이 쳐들어왔냐? 거란이 침입하게 된 거란 침입의 배경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첫째, 고려가 북진 정책을 통해서 거란을 자극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태조 왕건 때부터 고려를 세우자마자 우리는 고구려 계승자야, 고구려 땅에 살고 있는 놈들 다 물러나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이 땅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서경을 중시하고 그죠? 또 뭘 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라 이름도 고려라고 했었고 그죠? 실제로 청천강 영흥까지 영토를 위로 움직였습니다. 북진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그 북진정책 과정에서 거란을 배척하는, 알겠죠? 거란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이게 바로 유명한 거란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정책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만부교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부교. 당시 이제 거란 놈들이 야 고래야 우리 좀 친하게 지내보자 하고 그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보냈습니다. 근데 태조 왕건이 개성 그 외곽에 있는 만부교라는 다리에다가 낙타 50마리 묶어놓고 다 굶겨 죽여버렸죠. 그냥 낙타가 저도 그 낙타를 타봤는데 굉장히 질긴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말이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그렇게 버티면서 오랜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낙타가 얼마나 강인한 짐승인가를 알 수 있는데 그 낙타들을 굶겨 죽였으니 그 고려가 거란에 대해서 얼마나 적의를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죠. 적대감을 갖고 있는가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고려로서는 고구려의 후계자인 발해, 그 발해를 무너뜨린 거란, 이렇게 거란을 굉장히 나쁜 놈들로 봤어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제 거란에게 발해가 망하자 발해의 지배층 가운데 일부 5만 명이 고구려 유민들이 넘어왔다고 그랬죠. 그런 관계 속에서 이 고려는 고려 초기부터 거란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미워했더랬습니다. 발해를 무너뜨린 나쁜 놈들, 무식한 놈들 하면서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란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썼다. 근데 또 하나는 뭐냐? 거란과 대립하고 있던 거란은 남쪽에 중국 중원을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한족 누굽니까? 송입니다. 근데 고려는 어때요? 오히려 송과 친하게 지내는 친송 정책을 표방하고 있었다. 다시 합니다. 다시. 고려가 뭘 했기 때문에? 북진 정책을 표방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라고? 거란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특히 만부교 사건 그랬죠? 그리고 친송 정책이 결국 거란을 자극했어요. 그래서 거란 놈들이 1차, 2차, 3차, 세 차례 걸쳐 쳐들어왔다. 원래 이제 고려 그 정종 때인가요? 정종 때 뭘 만들었냐 하면 거란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사를 두고 광군 30만을 육성했습니다. 광군 30만. 특별히 좀 강조를 하겠습니다. 거란 놈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을 육성했다. 광군 30만. 알겠죠? 우리가 또 뒤에 나오지만 여진족들을 치기 위해서 윤관이 만든, 숙종 때 윤관이 만들고 예종 때 실제로 윤관이 여진을 정벌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그래요. 여진 정벌을 위해서는 별무반을 두었다고 그러죠. 별무반. 특별한 이민족을 치기 위해서 특별한 군대를 따로 만들었으니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몽고 침입 때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삼별초가 마지막까지 몽고에 저항했던 그런 군대였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광군, 별무반, 삼별초 이런 군대들은 특수 군인들인데 고려시대에 이민족의 침략을 광군은 거란과 여진과는 별무반이 그리고 몽고에 대항해서는 삼별초가 항쟁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란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자 1차 침입, 2차 침입, 몇 차 침입까지? 3차 침입까지 있었다. 알겠죠? 3차 침입까지. 거기 그림을 좀 보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1차 침입 때는 누가? 서희가 외교 담판을 통해서 그죠?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여러분 서희 사람이 중요합니다. 1차 침입 때 거란은 1차 침입을 격퇴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서희인데 이 서희가 누구랑 담판을 지었냐 맞짱을 떴냐 하면 바로 소손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서희 이름이 나오지 않고 적장 소손영과 사람 이름이 또 나왔죠. 장소 어딘가 장소 안용진이라는 곳이요. 안용진 압록강하구 안용지라는 곳에서 소손영과 함께 담판을 벌였어요.
야, 너네들 왜 우리 쳐들어왔어?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너네들이 우리 싫어하잖아. 너네들이 송과 친하잖아.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뭡니까?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그래서, 서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야, 웃기지 마라. 너네들이 발 딛고 서 있는 그 땅도 원래는 우리 땅이다. 나라 인을 봐라, 새끼들아.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 아니냐. 근데 옛날 그 땅은 우리 선조국가인 고구려의 땅이다. 그러니 너네들이 잔소리 말고 길을 비켜달라. 우리가 너네가 미워서 안 간 게 아니다. 너네한테 우리가 가려고 했지만은 중간에 여인족들이 자꾸 그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그러니 우리가 너네 나라한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빌려주면 안 될까? 이렇게 오히려 저놈들을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놈들 봐라. 싸우러 왔는데 길만 터주면 와서 조공을 바치겠대. 이 말에 속아 넘어갔죠. 그죠? 서희 이 단판에 결국은 소선영이 깜빡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래, 우리가 길을 비켜주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 거란에게 조공을 바치겠네 해가지고 뭡니까? 강동 6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6주가 있죠. 이게 바로 용주, 철주, 곽주, 귀주, 통주, 숙주, 삭주, 이게 강동 6주잖아요. 이 땅을 얻었어요. 압록강 하구 강동 6주를 거란 침입 이후에 우리가 화살 한 방 쏘지 않고 외교 단판으로 새치 혓바닥만 놀려서 빼앗았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땅을 빼앗았으니 얼마나 큰 쾌거입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거란은 그 뒤에 지네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신이 안 오는 거야. 길만 터주면 선물 바리바리 싣고 온다고 그래서 길을 터주려고 우리가 땅까지 내주고 왔는데, 땅을 베어주고 왔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침략의 기회를 또 노리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에서 강조의 변이라서 강조의 변. 그래서 1110년 강조의 변을 구실 삼아서 고려에 쳐들어옵니다. 원래 이 강조의 변이 일어난 것은 고려 왕실의 복잡한 사정 때문에 그래요. 성종 임금이 돌아갔습니다. 성종 임금이 돌아가자 성종의 성종은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성종의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이 여동생이 바로 누구냐면 경종의 부인인 천추태후입니다. 아주 고려에서 유명한 여걸입니다. 알겠어요? 당나라에 여태후가 있다면 우리는 천추태후가 있는데, 이 천추태후는 몇 년 전에 드라마로도 나왔었죠. 그런데 이 천추태후가 자기 아들이 왕이 되게 됐단 말이야, 지금. 그래 안 그래? 성종 임금이 후사가 없이 죽는 바람에. 그래서 천추태후 아들 18살짜리 목종이 왕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천추태후 남편이 일찍 죽고 경종이 일찍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젊은 나이에 혼자 살기 그러니까 김치향이라는 애인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치향을 궁궐에 불러들이기 위해서 중을 만들어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게 한 다음에 수시로 드나끓였습니다. 그래 천추태후랑 맨날 만나가지고 나중에 애까지 낳았어요.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고려 시대에는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고려 시대는 상당히 자유로웠어요. 우리가 고려의 소교라든지 고려 가요를 보면은 남녀 상렬지사, 남녀 간의 연애 감정, 자유로운 연애가 성행했었고, 우리가 역사 시험에도 자주 나오잖아. 고려시대 여성의 지위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자랑 거의 동등했었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자유연애가 궁궐에서 지체 높으신 분이라도 이렇게 남편이 일찍 죽으면 다시 재혼을 하고 이런 것들이 별로 하던 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조선시대에 와서 조선학자들이 조선의 유교적 성리학적 관점에서 고려 역사를 쓰다 보니까 이년 나쁜 년이야, 아주 그냥 수절하는 연려가 되지 않고 남편을 배신하고 정부를 두고 그 정부를 또 끌어들여서 애까지 낳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천추태후가 안 좋은 여자로 묘사돼 있었는데, 근래 이제 여건이 많이 신장되고 특히 이제 여성 대통령까지 나왔으니까 여자들은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여자들이 다 재조명될 겁니다. 선덕여왕, 진덕여왕 뿐만 아니라, 알겠어요? 신사임당, 유관순,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성 동지들은 다 튀어나올 거야, 다시. 알겠죠? 그래서 새롭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겁니다, 아마. 알겠어요? 지금까지도 계속 받아왔지만 명성황후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 안 그래? 나쁜 시아버지랑 싸운 나쁜 며느리, 이게 아니라 나라를 지킨 나는 조선의 국모다, 아주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성들이 새롭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거예요. 하여간 어쨌든 목종이 이제 시름시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천추태후하고 김치향이 자기 애인 김치향과 사이에 난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알겠어요? 아주 얼마나 비정한 여인입니까? 전 남편과 생긴 아들을 대신 새로운 애인과의 사이에 난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고 이렇게 모사를 꾸미고 있었어. 이걸 눈치챈 목종이 이제 강조를 불러들였어요. 그 당시 강조가 서북면 도순검사인가? 이렇게 평양 부근에서 이렇게 군사를 끌고 있는
군대 사령관쯤 되었죠. 그래서 야 강조야 내가 지금 위기에 빠졌으니 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강조가 구하러 왔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김치향과 함께 그 자식들 7명인가를 죽여버리고 자기 목종의 어머니를 귀양 보내죠. 목종도 내쫓아버립니다. 그러고는 새로 대량군인가 이 사람을 왕위에 올렸어요. 알겠어요? 이게 바로 목종의 목종 때 강조가 일으킨 강조변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신 벌군 그러죠. 여러분들이 좀 한문이라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신하의 입장에서 어떻게 신하로서 어떻게 임금을 벌하냐. 알겠어요? 신하된 주제에 신하로서 어떻게 군왕을 벌하냐, 정벌하냐. 너 강조 나쁜 놈이다라고 해가지고 거란 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어요. 거란 성종 때인가 이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새끼. 지네 오랑캐 새끼들 우리한테 감나라 배나라 할 그런 처지가 안 되잖아요. 근데 야 어떻게 신하가 말이야 지 임금을 내쫓아 이 나쁜 새끼 강조 너 죽었어 하면서 강조를 벌하겠다고 쳐들어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호시탐탐 1차 취입 때 서희에게 당하고 안중진에서 당하고 외교단판 때문에 땅만 뺏기고 그냥 할 일 없이 들어갔더니 그런 놈들이 침략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강조변을 구실삼아 다시 쳐들어온 게 2차 취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2차 취입은 강조랑 관련된다라는 점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았어 우리가 잘못했어 그래 미안하다 해가지고 이때 새로 왕이 된 사람이 현종이죠. 알았어 우리 현종 임금이 너네한테 가서 조공을 바칠 거야. 우리가 미안해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내다가 가고 있는 그 거란군을 또 칩니다. 양규라는 사람이. 알겠죠? 그래서 양규, 강조 이런 사람이 나오면 거란은 2차 침입 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1차 침입 때는 누구라고? 서희. 그 서희의 외교단판 파트너 누구라고? 소손영. 아시겠죠? 2차 침입 때는 강조, 양규 이런 사람들이 거란의 2차 침입과 관련된답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이제 3차 침입 때는 거란 놈들이 진짜 임자 만났어요. 누굽니까? 강감찬을 만났습니다. 낙성대, 서울대 밑에 낙성대. 이 낙성대가 대학인 줄 아는 놈들이 있는데 낙성대는 별이 떨어진 장소입니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건물 세워놓은 게 낙성대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낙성대의 주인공인 바로 강감찬이 귀주 보십시오. 강조변은 개경이고요. 개경에서 강조변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귀주대첩은 바로 이곳입니다. 귀주 강동 육조 가운데 한 곳이죠. 귀주대첩에서 결국은 거란군을 섬멸. 알겠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침입 때 세 차례의 침략을 모조리 다 막아냈습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여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당시의 정세를 보자면 자, 중국과 만주가 굉장히 역동적인 상황이었어요. 지금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송나라입니다. 송나라. 근데 이 송나라는 여러분이 중국사를 잘 몰라. 선생님이 첫 시간에 중국사 조금 해줬더니 말이야 맛배기로 그냥 재미삼아 들으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려워요 막 이런 놈들이 있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듣기만 하세요. 알겠죠? 이 송나라 놈들은 말이야 문치주의라고 칼은 안 써. 그냥 펜때만 그러니까 붓만 들고 노는 놈들이야. 싸움을 못 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송나라는 문치주의하느라고 중국 천하를 잘 통치를 못 합니다. 중국에서 거란이죠? 거란입니다. 거란. 서하 이쪽은 탕구투 쪽이죠. 서하.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또 여진족 늘 이런 놈들의 침략을 받아요. 그래서 거란과 여기 있는 연운 16조라는 땅을 놓고 싸우다가 결국 전연은맹 해가지고 땅 다 떼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발 우리 좀 때리지 마. 우리가 해마다 은 수십만 년씩 갖다 줄게. 이렇게 그냥 선물 주고 돈으로 떼우는 거야. 이민족의 침략을 무기로서 군대로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안해 퍼주기 할게 이렇게 하면서 말이지 갖다 주고 결국 우리 좀 때리지 말아줘 이렇게 삥만 뜯기고 있는 거야. 삥 뜯기는 거면 딱 맞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치주의로 시달리고 있었어요. 그 송나라가 가만히 머리를 써보니까 이쪽 거란이 지금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여기 지금 뭐야 여기 발해가 거란 때문에 망해버리고 발해의 지배층들은 고려로 넘어왔고 발해의 피지배층들이 여진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 안 그래? 이게 발해가 없어진 뒤에 발해의 피지배층이 여진이고 고구려 발해의 지배층인 고구려 유민들은 지금 넘어와서 이쪽 고려인데 이 고려가 만만치 않게 세력이 컸어요. 그래서 송나라가 고려를 이용해서 거란을 견제하려고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꼬리를 쳤습니다. 고려로서도 앞선 중국의 문화가 필요했죠. 경제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맞아 그래요. 우리도 송나라에 활자 만드는 기술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악교로 활자 만드는 기술을 송에서 배워왔습니다.
송의 기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금속활자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를 만든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송나라의 일정한 활자 기술의 영향을 받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송으로부터 이렇게 활자 기술이랄지 또는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영향,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이렇게 이거 보세요. 송과 고려가 친하게 지낸 데는 서로가 동상이몽, 서로 꿈이 달랐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랐어요. 고려는 뭐 때문에? 송나라의 문화적,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송나라가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필요하니까. 송은 고려가 왜 필요해? 고려로부터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밑에서 너네들이 거란 좀 찔러주라. 요 새끼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힌단다. 우리가 해마다 애들한테 돈 뜯기고 있단다. 너네들이 좀 찔러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런 관계가 형성돼 있었어. 그런데 이 거란이 이거 보세요. 고려의 북진정책이 거란을 자극, 또 거란을 적대시한 만복의 사건 때문에 또 그렇지 않아도 눈에 가신 송과 고려가 친하게 지내 이래서 쳐들어왔다가 뒤지게 맞고 팽창하던 거란의 힘이 이만큼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거란이 세 차례의 고려와의 충돌에서 결국 세 차례의 충돌에서 거란의 힘이 이렇게 떨어져 나감으로써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느냐? 거란과 송과 고려 사이에 힘의 밸런스, 균형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균형이 이루어지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균형이 깨지면 전쟁이 터질 개연성이 높아요. 알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한 발언이 될지 모르는데 사실 북한이 핵이 없다면 바로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이 바로 공격을 해버릴 가능성이 커요. 알았어요? 그래 안 그래? 뭐야? 김정은 저 새끼가 까불어. 야, 김정은 있는 그거를 그냥 직접 폭격해. 이렇게 해서 바로 전쟁이 나버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엄청난 핵이라는 위력적인 가공할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전쟁 터지면 남한도 깨져. 일본까지 사정거리에 들어. 아니야, 캘리포니아까지 너 날라온다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힘의 균형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의 미친 새끼들이 말이야. 전쟁이 이렇게 해야 돼. 누굽니까? 영국의 마가레트 대처 수상이 포클랜드를 친 것처럼 우리도 그냥 북한 한번 쳐버려야 돼. 이지라는데 전쟁 나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6.25 이후에 그냥 피땀 흘려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온 국민들이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그냥 일궈놓은 이 문화 이 경제 이 대한민국 이상 김연아며 소년제며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런데 전쟁 좋습니까? 미친놈들이에요. 전쟁 광들이 지금 설치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내서 절대 전쟁만은 막아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친구들이 전부 다 군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애인들이 군대 가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다 군대에 끌려가야 됩니다. 강제로. 그것도 그냥 최전선으로 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 전쟁을 안 겪어봐서 그래. 알겠어요? 선생님도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몰라요. 전쟁 치르면 누구만 죽습니까? 피지배층만 죽습니다. 지배층 전쟁을 결정한 새끼들은 말이에요. 다 안전빵, 안전장치 다 마련해놓고 지산 다 빼돌리고 지 식구들 다 빼들고 군대 가는 거 봤어요. 한 놈도 군대 안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까불지들 말라고 하십시오.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만큼은 우리들 모두가 막아야 합니다. 열받네 갑자기 전쟁 얘기하다가. 알겠어요? 그래서 고려 초기에 이렇게 힘의 균형 상태가 알겠죠? 거란이 일방적으로 힘이 우세했을 때는 고려를 쳐들어왔었는데 고려한테 세 차례 깨지고 나서부터 거란은 이제 쪽도 못 쓰더라. 고려도 말빨이 세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 시합에서 이겼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막 난리 나잖아요. 전국에 있는 치킨들이 그냥 수백 마리가 뭐야? 수십만 마리 없어질 거야 아마. 맥주만 해도 몇천 톤 나가버릴 거예요. 일본 이겼다고 서로 기뻐서 한 잔, 좋아서 한 잔, 알았어요? 끼리끼리 한 잔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그런데 축구 골 한 골 넣었다고 그러는데 전쟁에서 말이에요. 우리 국토와 우리 생명과 우리 재산을 담보로 적들과 싸워서 적들을 이겼다. 우리가 그래서 땅을 빼앗았다. 이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난리 납니다. 그 자부심, 그 뿌듯함, 알겠어요? 이런 것들이 고려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로새겨지게 됐다. 알았어요? 그러므로 거란과의 싸움에서 거란의 1차, 2차, 3차 침략을 격퇴한 이후 고려는 무슨 정신이 높았다? 자주성이 엄청 세졌다. 또 뭐냐? 우리는 옛날 누구 후계자다? 우리는 고구려의 계승자다. 고구려 계승 의식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고구려의 땅을 우리가 빼앗아야 돼. 고구려의 땅을 우리가 지켜야 돼. 우리는 고구려의 적어도 후계자야. 이런 의식이 결국은 가득 차가지고 고려 사람들의 뿌듯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 북진 정책과 함께. 알겠죠? 그런데
자, 이거 잘 보십시오. 항상 평화가 꼭 좋은 건 아니야. 때로는 긴장이 좀 필요합니다. 거란이 쳐들어와. 안 되겠어. 준비해야 돼. 야야, 허리띠를 졸라매. 전쟁 준비를 해야 돼. 좀 힘들더라도 참자. 이게 있는데 이제 거란이 쳐들어올 염려가 없어. 힘의 균형 상태가 돼서 그래서 평화가 100년간 지속돼요. 사람들이 말해요. 평화에 익숙해지면 전쟁에 대한 불감증이 생깁니다. 전쟁 나도 괜찮을 거 아니야? 전쟁 나도 나는 안 죽겠지. 이러다가 전쟁 터지면 다 죽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적에 대한 두려움이나, 알겠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에이, 전쟁을 피하는 겁니다. 뭘 전쟁은 해. 전쟁하지 마. 그냥 우리 거 잘 지키면서 살지. 이렇게 자주적인, 진취적인, 그죠? 진취적인 이런 고려 초기의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고려 중기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 고려 초기라고 그랬죠. 초기에는 거란의 침입을 격퇴했는데 고려 중기에는 여진이 세운 금이 고려에 대해서 4대 요구를 했을 때 결국은 이 오래된 장기간의 평화가 사람들의 이런 진취적인 의식을 사라져버리게 함으로써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무릎 꿇고 무조건 사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앞으로 형으로 섬길게, 이지를 한단 말이야. 이렇게 돼버렸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변화의 뒤에 평화가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의 진취적인 자주적인 그런 의식이 말살돼 버리고 오히려 사대적인 보수적인 그런 마음 때문에 금에 대한 4대 요구를 우리가 수락하게 됐다.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자겸이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거란 침략을 쫙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진정벌과 동북구성의 개척. 여진정벌을 좀 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진족이란 놈들의 정체는 뭐냐? 여진족은 옛날에는 숙신이라고 불렀어요. 또는 물길, 또는 말갈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죠? 예, 고구려가 망하고 고구려의 후계자인 누가요? 대조영이 만주 도나연 동모산에다가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 나라를 세울 때 고구려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서 세우고 거기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 말갈족들을 피지배층으로 삼았죠. 백성으로 삼았죠. 이렇게 해서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들, 피지배층은 말갈인 그랬잖아. 이게 발해의 정체야. 근데 그 발해가 아까 얘기한 거란 놈들 때문에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고구려의 그 후예들, 발해의 지배층들인 고구려 유민들은 전부 다 고려로 들어왔다고 그랬습니다. 대광현을 위시해서 5만 명이 고려 태조 왕건 때 항복하고 왔다고 그랬어요. 알겠죠? 태조 왕건이 따뜻하게 맞아줬죠. 근데 그 피지배층인 말갈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이제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됐습니다. 우리를 다스려주고 우리를 통제해주던 그 발해의 지배층들, 즉 고구려 유민들이 없어져 버렸으니 어떡하냐? 우리끼리 살아가자 하면서 말이야. 이때 이제 흩어져 살았어요. ht어져 살면서 자꾸 고려를 넘보고 쳐들어오는 거야. 알겠죠? 고려를 넘보고 쳐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고려는 이 여진에 대한 그 대비책을 세우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자, 숙종 때 사람 이름 누구야?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고, 별무반. 이 별무반은 뭐냐? 여진을 우리가 대적하기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여진은 주로 기병입니다. 기병 위주 여진에 대해서 우리는 일부 기병과 다수의 보병으로 싸우다 보니까 기동력이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질풍노도처럼 그 유목민족이잖아요. 원래 몽고나 거란이나 여진놈들은 전부 다 북방에 살고 있는 초목 생활하는, 초원 생활하는 유목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기병 위주로 싸운단 말이야. 근데 우리 보병이 당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윤관이 이제 고심 끝에 만든 게 별무반이라고. 알겠어요? 별무반. 그래서 이 별무반은 우리도 기병을 만들자. 그래서 신기군, 기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보병을 만들자. 신보군.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뭘 두었냐면 승려들도 와라. 너네들도 목탁만 두드리지 말고 이제 창 좀 잡아. 우리도 함께 싸우자. 소림사 무술 좀 했지 않냐? 하면서 말이야. 잡아왔어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항마군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별무반,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하고 결국은 여진을 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진을 치고 구성을 쌓았어요. 동북 구성을 쌓았는데 구성의 위치는 미스테리아.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구성의 위치가 우리나라 그 함경도 쪽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저 만주 쪽으로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도 학설이 많으니까 시험에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구성은 1년 만에 다시 1년 뒤에 여진족한테 반환해줬어요. 여진놈들이 하도 돌려달라고 애걸 먹고 그랬습니다. 제발 좀 줘. 우리 그거마저 뺏겨보내. 우리는 뭐 먹고 살으라고. 함흥평야 여기는 그나마 이 산악지방에서 넓은 평야가 있는 곳인데 그걸 너네들이 차지해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맨날 와서 돌려달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냐.
고려 수도인 개경에서 여기까지 방어를 가기가 굉장히 멀었습니다. 너무나 거리상 멀기도 하고 군대가 대규모 인원이 멀리 떠나면 그들한테 뭘 해줘야 돼? 보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물자를 계속 운반해줘야 되잖아. 만약 그곳이 살기 좋은 곳이면 거기서 뺏어다 먹을 수 있는데 거기가 워낙 척박해가지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경에서부터 물건을 실어 나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방비도 곤란하고 알겠죠? 너무 오지까지 이렇게 와서 우리가 지키기 힘드니까 저놈들이 저렇게 달라고 할 때 인심이나 쓰면서 해보자 하면서 1년 만에 돌려줬어요. 이 1년 만에 돌려준 이것이 큰 화근이 됐죠.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거란과 싸우느라고 고려가 그동안 힘을 다 빼먹고 그런 차에 이제 여진이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거란과 1차, 2차, 3차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여진이 결국은 누가 야율아복이 이런 놈이 완행부 주장이었죠. 금을 세웁니다. 금. 이 금을 세우고 야율아복이 아니라 야율아복이 거란 놈이죠. 여기는 아쿠타야. 아쿠타라는 놈이 아쿠타가 금을 세웠어요. 자, 아쿠타가 금을 세우더니 결국은 이 금이 12세기에 들어와서 알겠죠? 12세기에 들어와서 금이 4대 요구를 해오더라. 야, 옛날 우리가 너희한테 절절매던 별만한테 당하고 구성을 빼앗기고 그런 여진이 아니야. 우리도 이제 금국을 세웠으면서 이 강성해진 금이 우리가 거란과 싸우느라고 찐을 다 빼버렸는데 힘을 다 빼고 있었는데 그 틈을 타가지고 그 여진이 고려한테 4대 요구를 하더라. 그렇다면 분연이 일어나서 이런 놈들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다니 하면서 다시 정벌해야 되는데 정벌할 힘도 없었고 정벌할 의지도 없었고 그 당시에 집권층이 누구라고? 이자겸이가 전쟁하다가 괜히 자기 권력을 빼앗길까봐 차라리 뭐야? 전쟁하지 말고 그냥 퍼주기 하자. 무조건 섬기자. 송나라도 금한테 절절 매잖아 하면서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사대적인 이거 봐. 사대적인 또는 뭐라고? 보수적인 또 이 당시에 그 웅혼한 그죠? 강인한 그리고 대륙을 호령하던 그런 고구려 계승의식은 사라져버리고 야 무슨 고구려 땅을 계승했다고 그래. 우리는 고구려 땅을 계승한 게 아니야. 신라 경순왕이 태조 왕건한테 나라 물려줬잖아. 왕자리 넘겨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신라의 계승국이다라는 의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신라 계승의식이 여러분 우리가 김부식 얘기할 때 기억나시죠? 김부식의 역사의식이 바로 신라 계승의식이란 말이야. 이런 의식이 결국은 전쟁을 회피하고 4대 요구를 수락하게 만들었는데 이 당시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이자겸 같은 놈들 때문이었다. 이자겸.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여진한테 굴욕적인 4대 요구를 들어주게 됐습니다. 이 표현, 금의 4대 요구를 이자겸이 수락했는데 이거 보세요. 이때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고려 초기부터 추진해왔던 우리의 북진 정책이 이때쯤에 어떻게 했다고? 이자겸 때문에 북진 정책이 좌절되게 됐다. 알겠나요? 북진 정책의 좌절을 경험하게 됐다. 알겠죠? 그래서 12세기 금의 4대 요구를 이자겸이 수락한 것을 북진 정책 좌절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관의 여진 정벌이 있었고요. 12세기에 여진 부족이 통일돼서 그죠? 누가요? 아쿠타가 그래서 결국은 여진이 쳐들어오게 된다. 별무반을 편성해서 동북 구성을 축조했고 동북 구성이 여기쯤이다라는 설도 있고 저 위쪽에 공엄진이 여기쯤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으면 이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북 구성을 축조했는데 아직 몰라요. 어딘지 잘 모릅니다. 자, 그런데 1115년에 금을 세운 아쿠타가 4대 관계를 요구했고 이자겸이 결국은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굴복했다.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우리의 북진 정책이 좌절을 경험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점 잘 기억하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또 몽고와의 전쟁을 볼 차례입니다. 몽고.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숨가쁘게 이제 정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자겸이 결국 어때요? 이자겸은 난이 진압당하고 그 다음에 묘청은 난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170년에 결국 정중부가 난을 일으켜서 무신들이 집권하게 됐죠. 무신 집권기가 왔습니다. 자, 알다시피 한번 순서대로 해볼까요? 정중부가 맨 처음에 권력을 잡았고 그 다음 누구였어요? 정중부, 경대승, 천민 출신 이의민 그리고 이 이의민을 착살하고 누가?
최충원이 권력을 쥐었죠. 그 최충원 다음부터는 최충원의 아들 최우, 그 아들 최항, 그 아들 최의 때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흔히 뭐라 그래? 4대에 걸쳐서 60여 년간 최씨 일당이 권력을 쥐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몽고놈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올 때는 언제냐? 최우 때입니다. 최우 때. 무신 집권 기간 중에서도 1170년부터 무신 정권이 시작됐는데 1231년에 몽고가 침입해 왔습니다. 1차 침입 이전에 우리는 몽고하고 처음 맞닥뜨는 게 뭐냐? 강동에서 강동의 역이라는 것을 당해요. 이 강동이 지금의 이제 평양 옆에 강동성이라는 조그만 성이 있었는데 그 당시 그 누굽니까? 거란 놈들이 몽고한테 쫓겨서 우리나라까지 도망오는 거야. 이 거란을 추격해온 몽고 군대하고 동진의 연합군대하고 고려의 연합군이 강동성을 포위했어요. 누구를 잡으려고? 거란을 잡으려고. 그러면서 어때? 얼결에 몽고랑 고려랑 같은 연합군 한 편이 됐어. 그런데 말이야, 고려가 가만히 몽고를 보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한 군대야. 차원이 다른 군대예요. 여러분 징기스칸 알죠? 1206년 태무진이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몽골 초원을 통합하고 결국은 징기스칸의 지위에 오릅니다. 그 태무진이 어려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죠. 그래 안 그래? 자기 어머니는 자기 아버지가 에수게이라는 자기 아버지가 그 납치해온 여자예요. 납치해온 여자와 자기 아버지 에수게이 사이에 태어난 태무진인데 나중에 태무진의 부인을 그 부족에서 또 납치해 갑니다. 그런 아주 그 굴곡이 많은 초년고생을 엄청 많이 했던 태무진 아닙니까? 그 태무진이 결국은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유목민족의 군사를 거느리고 태무진 군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동성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빠른 속도로 그 몽골 말 잘 타는 몽고 기병들을 이용해서 그죠? 야, 말이 하루에 달리면 집까지 얼마나 뛰겠어? 한 70리나 100리 정도 뛰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몽고 사람들이 말이야 말을 타고 달릴 때 말 한 마리 갖고 뛰는 게 아니에요. 보통 지네들이 계산할 때는 말 한 마리가 달리는 거리만 생각하잖아. 근데 말 4마리를 끌고 가. 그래서 한 마리가 힘들면 그 다음 말로 교체, 그 다음 말로 교체. 그러니까 한 사흘이나 5일 뒤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음날 몽고놈들이 나타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청난 기동력 그리고 그 기습 능력 밥도 안 먹고 뜁니다. 그래서 몽고놈들이 개발한 게 뭐야? 육포입니다. 육포. 말고기나 소고기, 양고기 이런 거 말려가지고 먹죠. 그리고 뭐야? 소젖, 양젖 짜가지고 이거 분말로 만들어서 가루로 먹고 다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말 달리면서 뛰면서 별짓 다 하는 거야. 이러니까 그냥 우리가 병법에서 출기불이라고 그래요. 예측하지 못한 데서 막 적이 나타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야 도대체 이 새끼들은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야 도깨비들이야 막 이런 정도로 유럽에서 대혼란을 일으킬 만큼 그런 전술을 썼었는데 우리 고려로서도 고려가 고구려 계승자로서 얼마나 용감하게 거란과 맞서 싸웠습니까? 그래서 고려 사람들도 나름대로 우리도 무술에는 좀 자신이 있어 싸움은 잘해 이렇게 고구려 계승자임을 내세우면서 그랬는데 몽고하고 딱 붙어보니까 야 이건 차원이 다른 놈들이야. 우리랑 말이야 해보니까 창도 이만큼이 더 길어. 말도 그냥 엄청나게 잘 타. 알겠어요? 그런 그 무식한 놈들하고 도저히 싸우면 안 되겠어. 라고 몽고랑 딱 한 번 부딪혀본 어디에서? 강동의 역에서 벌써 저놈들이 세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몽고 1차 침입 이후에 우리가 그 강동의 역 이후에 친하게 지내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고해라는 우리 그 고려에서 몽고로 우리가 조공을 보내게 했는데 이 조공을 가지고 가던 그러니까 선물을 갖고 가던 몽고 사신 저고여가 피살당했어요. 가다가. 이 저고여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몽고 1차 침입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몽고 1차 침입이 있자 우리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저 기병 말 잘 타고 창 잘 쓰는 저 몽고놈들과 우리는 싸우면 안 돼. 그러니 차라리 어떻게 하자? 몽고놈들이 못하는 짓이 있었으니 그는 배를 못할 거야. 배 구경도 못 해봤거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했습니다. 1232년에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됐고요. 알겠죠? 최우 때입니다. 전부 다 최우 때. 그래서 우리는 강화도에 가서 언제 다시 강화도에서 나오게 됐어요? 1270년 다시 개경으로 돌아올 때까지 개경환도 때까지 약 37, 8년간 알겠죠? 약 40여 년간을 몽고는 어디에서? 몽고에 대항해서 그죠? 우리 고려는 몽고에 대항해서 대몽 항쟁을 강화도에서 벌였습니다. 알겠죠? 강화도에서. 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개경환도를 거부하고 몽고한테 항복을 의미하죠. 개경환도는 야, 안 되겠다. 도저히 못 버티겠다. 생각해봐라. 1차, 2차 침입뿐만 아니야. 그 사이에 고려의 지배층이 왕과 무신들이 강화도에서 살고 있을 때 육지는 완전히 몽골놈들 말발굽에 짓밟혔습니다. 6차례나 쳐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국토를 완전히 유린했어요. 알겠죠? 그 몽골놈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알겠어요? 수많은 고려 사람들이 잡혀가고 수많은 우리 문화재들이 다 그 약탈되고 이때 이제 불타 없어버린 게 그 유명한 바로 황룡사 구축 목탑이 불탔습니다. 황룡사 구축 목탑뿐만 아니야. 거기에 있는 장육 존상인가요? 그리고 장육불상인가? 그리고 커다란 동종 이것도 불타버리고요. 그 말고도 초조대장경 거란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현종 때 만들었던 그 초조대장경이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대구 부인사에 있었는데 홀라당 불타버렸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의천이 초조대장경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속장경도 이때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아주 중요한 국보급 문화재들이 몽고 침입 때 불타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몽고한테 잡혀가나 그래서 강화도에 가 있던 고려의 지배층들이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임금 때 최후죠. 최후 때 최후 말고 이제 그 당시는 최후 때 쳐들어왔고 최항, 최의 그리고 최씨 정권이 끝난 이후 김준, 유경, 임연, 임유무 이 부자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무신집권 말기에 최씨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쥐고 있었는데 이때 결국은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종임금이 돌아가기로 했어요. 고려의 고종이 개경환도를 결정하자 이 무신 정권의 잔당들 무신 집권기 때 몽고의 끝까지 항쟁했던 누가 삼별초가 결국은 항복을 거부하고 반란을 켰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 삼별초난이라고 그러죠. 이 삼별초는 뭐냐? 원래 이 최후 시절에 그 최씨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또 이 최씨 무신 정권 때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군대를 야별초라는 군대를 두었는데 이 야별초가 나중에 숫자가 많아지니까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좌별초, 우별초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좌별초와 야별초가 갈라진 좌별초와 또 우별초 그리고 몽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탈출해온 그런 군인들을 뭐라고? 신의군 그래서 신의군 이 애들을 묶어서 그러니까 몽고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감이 강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들이 몽고에 끝까지 항전했습니다. 삼별초난을 처음 이끈 사람은 누구냐면 배중손이었어. 이 배중손이 강화도를 무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뒤에는 누가요? 김통정이가 어디로 옮겨갔어요? 강화도에서 버티다 못 버티니까 진도로 옮겨갔죠. 진도에서 다시 어디까지? 제주도까지 이렇게 삼별초가 옮겨 다닌 장소 어디야? 강화도, 진도, 제주도입니다. 삼별초를 이끈 리더 누구라고? 배중손, 김통정. 사람과 또 뭐야? 장소와 시간은 역사 시험 문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3요소라고 그랬죠. 알겠죠? 언제부터? 1270년부터 언제까지? 1273년까지. 시간 1270년, 73년. 장소 강화도, 진도, 제주도. 사람 배중손, 김통정. 누구라고요? 삼별초난. 됐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이거 무신정권 말기에 대모 항쟁을 끝까지 주장했던 삼별초난이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결국은 원 간섭을 받게 됩니다. 알겠어요? 결국은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환도한 이후에는 원의 지배와 원의 간섭을 받게 되고 이 원 간섭기 때문에 이제 친원파들이 득세하게 되죠. 친원파들이. 자, 그런 다음에 1351년 공민왕이 왕이 올랐습니다. 이때부터는 뭐냐? 고려 말인데 이 고려 말기에는 홍건적과 왜구 침략이 고려를 괴롭히더라. 그래서 홍건적과 왜구가 나오면 이놈들과 싸우느라고 누가 성장했어요? 새롭게 등장한 무인입니다. 그래서 신흥무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미 무인들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래 안 그래? 1170년 등장한 이 무인과는 구별해서 고려 말 공민왕 때 개혁적 마인드, 자주적 마인드, 이 땅을 이민족한테 절대 넘겨주면 안 돼. 이 땅을 오랑캐로부터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애국적인 무인들을 뭐라고? 새로 성장한 신흥무인이라고 하자. 알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신흥무인입니다. 바로 누구야? 이성계 같은 사람이죠. 이성계, 최영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신진 사대부와 신진 사대부 누구예요? 정도전, 조준, 권근 이런 사람들이죠. 신진 사대부와 이들이 결국은 손잡고 조선을 세우는 조선 건국의 주역이 되더라. 오케이. 어쨌든 우리는 고려 초기에는 거란족의 침입, 고려 중기에는 금, 여진의 침입,
고려 무신직공기는 몽고 침입, 그리고 고려 공민왕 이후 고려 말기에는 홍건적과 왜구 침입, 이렇게 500년 고려 왕조 내내 이민족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찬란한 고려 문화를 일으켜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민족의 대단한 점이죠. 그냥 평상시에 나라가 발전하고 평화 시절에 고려자기를 만들고, 알겠어요? 또 뭐 상감청자를 만들고, 또는 뭐 금수활자를 만들고, 팔만대장경 이렇게 한 게 아니야. 팔만대장경도 말이에요. 최후 시절에 그냥 대몽 항쟁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이 몽고 새끼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저놈들 이기려면 부처님 힘까지 빌려야 되면서 말이야. 어디서 나무를 배운지 아세요? 자 남쪽 지리산에서 벚나무를 배우다가 이 벚나무를 관음포라는, 여러분 그 충무 옆에 있죠? 관음포라는 갯벌에다가 3년 동안 담가놔, 바다에. 그래야 이 벚나무가 나중에 금이 가거나 휘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담가놔서 정성을 다 들인 다음에 그걸 다시 100kg 싣고 어디까지 강화도로 와가지고 전국에 있는 중들 다 불러다가 야 너네 전부 다 파 해가지고 말이야 나무에다가 도장 파듯이 이 글자를 거꾸로 팠으니 어마어마한 작업 아닙니까? 알겠어요?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우리는 국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이민족의 침입에 직면해서 처절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만들었다는 점은 굉장히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그런 측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고려 역사를 쫙 봤어요. 거기 이제 그림을 좀 볼까요? 1206년에 부족을 통일한 태무진이, 그죠? 예, 결국 금나라를 정벌하고 강동성 전투, 이걸 우리가 강동의 역이라고도 한답니다. 강동의 역, 강동에서, 강동 평양 옆에 있는 강동성에서, 예, 몽고와 고려 군대가 처음 접촉한 사건을 강동의 역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거란을 정벌하는데 강동성에 운거해 있던 거란족을 치는데 기여했던 고려 장수가 김취려라는 사람이니까 혹시 이름이 나올지 모르니까 이름도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이제 몽고와 전쟁은 결국은 우리한테 무리한 공물을 요구해서 공물을 받아가던 사신 이름이 누구라고 그랬죠? 저고여. 몽고 사신이죠. 저고여가 중간에 피살당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쳐들어왔었다. 6차례의 침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문화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황룡사, 9층 목탑이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십시오. 몽고 침입 때 붙었습니다. 초조대장경, 처음 만든 대장경과 함께 의천이 만든 속장경도 이때 불타버렸다. 일부가 이제 인쇄본이 남아있기도 합니다만은 초조대장경도 그렇죠. 결국은 무신정권이 붕괴되고 1270년에 개경환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개경환도를 거부하고 1270년도부터 언제까지? 1273년까지 여기 밑에 있었는데 위에 올라 있죠. 이렇게 끝까지 항쟁했던 놈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 삼별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그 옆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고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또 오늘 배운 내용들 대항쟁, 고려의 대항쟁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공무원 시험 문제에서 되게 이제 여러 차례 나온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역시 그 다른 시험에서도 한국사 능력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자주 나오니까 정리를 좀 잘해주고 고려 왕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대민족과 항쟁이 계속됐다는 거.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